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모두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실명 질환이긴 한데 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녹내장의 위험과 진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닌 위험 증상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다니엘의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이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녹내장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안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다른 녹내장에 비해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패턴은 일본하고는 비슷하고요. 네. 서구의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시신경이 안압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 녹내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네. 이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네. 안압이 높아야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개방악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네. 적정 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이죠. 네.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안압 범위 내에서 좀 변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 안압 범위 내 변동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압 범위 내의 높은 쪽의 안압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이 녹내장이 실명 질환인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거고요. 네. 한번 진행한 경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네. 초기나 중기 녹내장은 녹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말기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녹내장의 말기가 되면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야 이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은 터널이 뚫린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의 시야 손상이 말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네. 주변의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주변 위험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다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시력이 상실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네. 상당 부분 늦출 수 있고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녹내장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초기, 중기, 말기로요. 네. 근데 저는 녹내장 환자분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나 중기까지의 경우에도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 하면은
다른 일로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등 이렇게 녹내장하고 관계없는 증세로 안과 일단 가셔서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녹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예, 녹내장은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발하지만 네. 젊은 분들한테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요. 젊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은 건가요? 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고요. 네. 안압이 높은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일관되게 젊은 분들은 녹내장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안압이 좀 그렇게 순간 높아지면 증상이 나옵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안압이 올라가면은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 가지고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인 건가요? 녹내장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안통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안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네.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증상이 그대로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게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녹내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고령의 경우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시도 녹내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가요? 예, 실제로 그렇고요. 네. 또 근시인 경우에 한번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녹내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네. 또 가족력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유전과 같은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유전병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쪽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식이 그와 관련된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우성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녹내장은 그런 법칙이 없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가족이 녹내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 때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네. 어떤 규칙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런 일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가족력이 있으면 녹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네. 그럼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그 부모분 중에 한 분이 녹내장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 검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과는 어떤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당뇨가 생기면은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 자체가 일반적인 녹내장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네. 당뇨가 심해지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 신생혈관이 눈 속에 돌아다니는 방수라는 거가 순환하는 그걸 막게 해가지고요. 네. 안압이 높아지는 신생혈관 녹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 진단이 내려지면 안압을 조절하는 게 치료의 우선인가요? 예,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을 포함해서 네. 모든 모든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우선이죠. 네. 각 환자의 시신경 감수성이 있거든요. 네. 안압이 높은 경우에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네.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치료 원칙을 정하는 게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안압이 높은 타입이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네. 녹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행히 정상화나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안약인 거죠. 그럼 저만제가 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는 저만제가 대표적이고요. 네. 드물게는 안압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안압을 낮추는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대표는 저만제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럼 진행을 늦추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만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네.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버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약 치료가 중요한데요. 이 안약 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많이 불편한가요? 예, 저만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먹는 행위라는 건 누구나 하는 행위이죠. 네. 그래서 먹는 약으로 먹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눈에 넣는 거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네. 또 녹내장이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고령이 되시면 행동이 굼떠지게 돼서 네. 눈에 안약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네. 또 그밖에 녹내장 치료, 병의 치료라는 거는 약을 쓰면은 뭐 어떤 식이든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녹내장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약을 쓰고도 네. 약을 쓰고도 좋아진지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약을 넣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네. 약을 넣지 않고 지내다 봐도 증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넣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딱히 증상이 없어서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약을 이거 뭐 약 넣어서 뭐해? 그러면서 끊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군요. 예. 안약은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예, 뭐 두세 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5개 이상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기전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복합 녹내장 약제도 쓴다고 하던데 이건 한결 수월해진 거죠? 예, 약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세 번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네. 약 하나에 2가지 또는 심지어는 3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한 번 넣으면은 약 2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나 수술의 경우도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 목표는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레이저나 수술도 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안약점만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넣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는 수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말기에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기에 수술할 경우에는 네. 수술 자체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는 수술 후에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네. 진단받고 안약을 넣는 게 그 당시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시야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거라서요. 네.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생활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네. 그러면은 버스 자체가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눈앞에 오면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데 네. 주변 시야가 없어지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사고 위험도 크겠네요. 예, 그렇게 큽니다. 예.
그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드리고요. 네. 증상이 없거나 녹내장의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40대 정도에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안과에 가시면 녹내장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시력을 재시고 안압을 측정하고 네. 시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 시야 검사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밖에 건강검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시신경 사진 촬영을 해서 네. 스크리닝을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과로 넘어가서 정밀 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가족력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시나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병이 진단이 된 상태가 아니면 네. 특별하게 뭐 조심하거나 그럴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병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네. 운동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목 위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목 위로 힘이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반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잠깐씩 하는 근력 운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런 운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 안압을 높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녹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넥타이를 좀 꽉 매는 것도 좋진 않죠? 예, 넥타이 꽉 매는 건 녹내장 환자한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관악기라고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불 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숨 쉬는 걸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단순한 수면 습관으로 소홀히 여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 장애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수면 호흡증도 수면 장애의 한 종류로 보는 게 맞고요. 네. 더 정확히는 수면 중에 호흡이 막히거나 줄어들어서 삶의 질을 깨트리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면 무호흡의 상태를 아나요?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가끔은 잠자는 도중에 숨이 막혀서 깬다든지 네. 또 너무 자주 깬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이나 수면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보고 너 코를 많이 골다더라. 너 숨이 멈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코골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할 때 코골이도 지적이 되잖아요. 코골이를 동반하는 게 기본인가요? 네,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코골이가 동반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한 70%에서 95%, 뭐 통계별로 다르겠지만 네. 코골이를 가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분, 물론 코골이가 매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물론 전부 수면 무호흡증은 아니고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골이가 아주 흔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잘 수도 있는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네. 며칠 뭐 밤을 새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 사실 잠을 못 자서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네. 때문에 본인은 사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낮에 주간 졸림이라든지 피곤함, 그 외에도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심지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네.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 낮에 졸린 증상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낮에 졸린 게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고나 이런 걸로 위험하게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걸 잘 의식을 아주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낮에 집중력이라든지 반응 속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잠깐 깜빡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또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에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에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루틴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합병증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낮에 단순히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라면 뭐 낮잠을 잔다든지 또 수면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자체의 피곤하고 졸린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코를 골아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중에 이런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뭐 설명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주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 목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낮에 누워서 숨을 쉰다고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그 좁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목젖이 늘어나는 건가요? 뭐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길지 않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면에 따른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긴장도의 이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더 폐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무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큰가요? 네, 맞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반복되면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무호흡, 저호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호흡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막혔을 때를 그게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 1회가 있었다라고 계산을 하고 30% 이상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저호흡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당연히 개인차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중등도,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호흡인 경우에는 10초 이상 90% 정도 이제 호흡을 못 하는 건데요. 이렇게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크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무호흡이 아까 1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이 무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당연히 이거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니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아주 긴 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길면 길수록 산소가 떨어지는 정도도 심해지실 거고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중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산소 부족이 심할 경우 또 부족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될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반복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그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갔었을 때 혈압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내벽이나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네. 참 물론 모든 수면 무호흡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 경증인 경우에는 뭐 위험 인자가 없으면 또는 뭐 증상이 없으면 뭐 경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이제 무호흡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30회 이상, 시간당 30회 이상이 반복될 때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 심부전, 뇌졸중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서 비만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만 그리고 체형, 목이 짧고 굵은 체형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코를 안 고냐, 유호흡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의 관리 또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이라든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 체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뭐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긴장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되고요.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경우가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크거나 아니면 턱이 좀 작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좁다든지 아니면 혀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아까 초반에 이제 질문의 답이랑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사실은 밤에 이제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자기는 잠을 자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오심한 것 같아요. 숨이 멈춰서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가시는데 산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코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이제 때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아침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각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도 심하게 골고 무호흡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에 가봐라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파악하는 거는 주간에 진찰실에서 일어나지만 네. 결국에는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당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호흡의 횟수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검사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네. 뇌파 검사도 하고 안구 운동도 검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단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라는 이유는 잠이 실제로 깨는지 수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호흡 센서를 부착을 해야 진짜로 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말하는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는 숨을 쉬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딘가 폐쇄가 일어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폐쇄성 무호흡이 되는 건데 사실 호흡 의지가 없는 중추성 호흡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산소가 얼마나 포화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대부분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나 무호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측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측정 수치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안구의 움직임,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고요.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 시간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수면이라는 게 당연히 잠이 들게 되면 깰 때까지 그냥 일관되게 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얕은 잠에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막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깊은 잠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런 꿈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런 수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몸의 회복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호흡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무호흡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 각성의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의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일 경우는 지켜봐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수면 자세를 바꾼다든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부터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만으로 좀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 장치라든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양압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 양압기는요, 호스로 연결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압기는 이제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호스에 기계가 연결해서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기 장치랑은 다른 거는 환기라면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가 폐쇄가 일어나고 뭐 근력이 부족하건 기도가 워낙 좁건 폐쇄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일어나지 않게 적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도에다가 공기를 줘서 부목, 스플린트를 대준다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쓰고 자는 게 불편하지는 않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 환자분들 모두 다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수면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 뭐 1주, 2주가 지나가면 처음과는 다르게 쓸만하게 불편해집니다 하고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면 자세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좋은 건가요? 네,
뭐 어떤 자세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예.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젖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수면 자세를 바꿔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도 다양한 기구들을 팝니다. 사실 옆으로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밤새 한 자세로만 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권고를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쉽게 적용이 되기는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네. 바로 누워졌을 때만 코골이가 모흡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네. 방법을 같이 광고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긴 합니다. 네. 비용 측면에서 수면 다원 검사나 양압기까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보험 적용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몇 가지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진단에 들어가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관련 증상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또 진찰 소견. 그러니까 이분은 편도가 크다던가 아니면 목젖이나 영구개가 늘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 네. 내지는 위험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네. 양압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1시간에 15번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네. 내지는 5회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경증의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니면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네.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10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관련 증상이 있다면 네.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양압기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일단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안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잠이라는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용하게 옷도 제일 간단하게 입고 자는 게 잠인데 네. 뭐 얼굴에는 마스크는 달려있지 머리 고정해야 되니까 끈으로 머리에 막 고정하지 게다가 바람 쐬면 시끄럽지 막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근데 이제 1,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거에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이걸 썼더니 오히려 잠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없으면 못 자겠어요 하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그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환자분들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술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수술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양압기는 이제 부목을 내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인자를 좀 줄이기 위한 치료인데 사실 이걸로 효과가 미미할 때 내지는 양압기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주된 증상이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늘어진 목젖이라든지 영구개를 좀 줄여주는 치료 또는 아까 혀가 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뒷부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골이로 치부하기에는 좀 다양한 증상 또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면을 하고 잘 모르니까요.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코골이 너무 심해요. 숨도 가끔 멈춘 것 같으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입도 마르고 낮에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많이 피곤하고 졸린다든지 또 그 경증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목이 짧고 굵거나 이렇게 비만인 분들은 그런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